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3프로TV 글로벌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저희도 힘을 더 내서 전 세계 또 투자 민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랑 그렇죠. 네. 자, 3프로TV 글로벌은요, 저희가 영상 하단에 아마 더 보기 설정란도 있을 거고요. 네, 저희 또 이제 홈 채널에 오시면, 채널 홈에 오시면 이제 저희 더보기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눌러보셔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산 배분, 사실 자산 배분이 투자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예, 주식 투자 막 하다 보면 사실 그거 생각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뭐 주식이 워낙 이제 매일매일 변하는 이런 거에 이제 신경 쓸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주식 시장에서 뭘 사야 되나 요것만 이제 공부하는데, 자산 배분 현금으로 또 남겨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채권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시간은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자산 배분 이야기 해주실 NH투자증권의 김열매 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 신과 함께와 연을 맺으신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네, 2017년 연말에 제가 첫 팟캐스트 첫 출연이셨죠? 팟빵 맞아요. 비트코인 돈인가 맞아요. 요거 녹음하고 18년에 처음 그거를 내보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첫 출연자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비트코인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제가 이진우 기자님이랑 싸울 게 아니라 그때 엄청 이게 돈이냐 아니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투자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네, 다 지나간 얘기를. 네, 그때가 한 2천만 원쯤 할 때인가요? 그렇죠. 2017년 말쯤이니까. 네, 17년 말에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막 엄청 이게 막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방송하고 한 3, 4개월 만에 한 300인가 400까지 떨어지고. 그쵸. 네, 엄청나게 폭락이 왔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아닌가 보다 했는데 2020년에 또 8천만 원대까지 갔다가 8천까지 가고. 지금 한 3천만 원대. 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누군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그때는 저희가 조금 장밋빛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했지만 기술은 좋지만 탐욕으로 지금 굉장히 어그러진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타자는 잘 나왔는데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어서 없어지지는 않지만 미래를 가늠하기 아직도 어렵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얘기하셨으니까 그 연초 대비 보니까 한 70% 올랐더라고요. 네, 올해 굉장히 많이 그래요? 올랐습니다. 네,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이? 네. 그래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나도 한번 계좌 확인 한번 해봐요. 여전히 뭐 변동성이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70%나 제일 많이 올랐는데 뭐 단기적인 전망, 뭐 2분기, 3분기. 아니 오늘 제가 자산 배분 얘기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지금 요즘 그거 연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저는 또 얘기하시길래 또 연구한다. 근데 관심은 이제 네, 굉장히 관심은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로 시작해서 에너지 산업을 보다가 중간에 부동산을 했고 그러면서 코인까지 가서 지금 이제 자산 배분하는 부서에 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자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사실 투자는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배분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고 네네. 그래서 코인도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 은행발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이 비트코인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가장 완벽하게 경험하고 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채권까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잖아요.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아니면 뭐 가상화폐, 주식 요 정도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하신 분이니까. 두루두루. 네, 네. 다 연구하신 분이니까 오늘도 저희 자산 배분에 관한 아주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들려왔던 그 무시무시한 이제 은행 파산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우리 시장 때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냥 조용히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더 큰 충격은 이제 오지 않는 것 같고 요런 상황쯤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
우리의 자산 배분은 대략 어느 정도 포션이 좀 적당해 보이는지 그거 좀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사실 자산 배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제가 상품 솔루션 본부에서 자산관리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리서치 본부의 의견을 리서치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고객들은 주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가를 이제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는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금이 상황이 다르시죠. 규모도 굉장히 다르고 규모도 차이가 있으시고 맞아요. 현금 흐름에도 차이가 맞아요. 있으시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신지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얘기하면, 네. 뭐를 몇 % 담으세요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크게 보면은 적극 투자형, 정프로님 적극 투자형, 저는 이시죠? 굉장히 그 야수 투자형으로 공격적 투자형을 위한 포트폴리오와 자폭 투자형? 네 그리고 위험 중립형 아. 투자형. 그리고 이제 안정 추구형 이런 네. 것들을 유형을 나눠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게 궁금하실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뭐를 좋게 보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제시하고 있는 현재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채권을 여전히 주식보다는 선호한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채권과 주식이 다 나빴습니다. 네. 여전히 조금 불안한 거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로. 서로 배분 효과를,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둘이 여전히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지금은 채권의 투자가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채권 투자를 또 권하는 이유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오늘 채권 다 몰빵합니까? 이렇게 또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닌 것이 자산 중에 일부를 네, 네. 채권을 주식보다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네, 비중을 더 가져가셔라. 그리고 채권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요. 채권 가격이 별로 안 움직일 때는 별로 기회가 없습니다. 사서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게 아니면 네. 사고 팔고 해서 뭐 얻는 매력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변동성이 여전히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2년물, 10년물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이 네. 한 달 만에 100bp, 1%포인트씩 움직이면 채권 가격은 그것보다 기간만큼의 곱해서 훨씬 크게 움직이게 10년, 되겠죠. 30년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너무 한 방향으로 세게 베팅하시기보다는 네.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너무 금리가 크게 움직일 때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그러면 채권을 조금 좋게 보시는 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좀 하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른다 그런 개념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이보다 더 높아지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뭐 다음 달에 FOMC에서 올려 내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긴 시계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불과 1년 전에 금리가 2%대였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1년 전에는 제로금리 시대였죠. 네. 그러면 지금의 방향성을 봤을 때 앞으로 2년 후, 10년 후에 금리가 5%, 6%로 가 있을 확률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한 지금 현재 뭐 한 5% 뭐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대충 한 5점 몇 프로 되는 5% 정도 아마 되는 것 같고 이제 10년 국채 미국 10년 국채로 보면 지금 한 4%가 합니까? 지금 이번 달 초만 해도요 4%를 돌파를 했었는데요. 네. 잠깐 지금 벌써 3.45까지 떨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네, 그러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한 달 만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면 또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시다가 금리가 다시 4%를 터치한다라고 하면 또 다시 채권을 사실 수도 있는 거죠. 대략 한 4% 근방이 채권을 사도 괜찮을 그 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이게 이제 이 정프로님 너무 진행을 잘하셔서 제가 그걸 대답을 족족하면 회사 가서 혼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네. 그 부분. 지금은 국채를 더 선호하고 또 금리만 보시면요 회사채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신용 위험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쿠폰 금리를 주는 회사채보다는 적정 금리를 주고 있는 미국 국채를 더 네. 선호하고 한국 국채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난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저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주식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식을 보자면 뭐를 보는 게 좋겠느냐? 요 자료가 저희 이제 나무증권과 QV 네. 저희 이제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4월달 자산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하이 퀄러티와 반도체 주식의 재평가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을 저희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아주 좋게 상당히 열린 시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으면서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예를 들어 MSCI 지수가 있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퀄리티 주식에 대한 ETF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게 올해 이제 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안전자산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 퀄리티 주식도 아무리 대외적으로 신용 위험이 발생해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면서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기업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먼저 할 수 있는 기업, 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충분히 낮아져 있는 섹터를 보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반도체도 저희는 산업 측면에서 ETF를 담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자료에 하면은 뭘 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모바일로 하면 안 보입니다. 저거. 그러게요. 제가 네. 너무 적게 확대해서 보여주시든지. 네. 질문을 네. 순서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금 잘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김열매 연구원께서는 아무래도 채권, 자산 이제 배분 측면에서 보면 채권을 조금 더 선호하시고 주식시장을 이제 많이들 관심 가지실 텐데 그 중에서는 이른바 퀄리티 주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선호.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보니까 약간 바벨 전략 같이 하나는 턴어라운드, 네.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주식, 뭐 그렇게 관심을 보이다. 네. 네, 퀄리티 주식 그게 이제 ETF로 있으니까요. 보시면요.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홈디포 이런 기업들 장기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 퀄리티예요? 네, 퀄리티입니다. 뭐 ETF도 많습니다. 미국에 네. 퀄리티 ETF가 뭐 엄청나게 한 20개, 뭐 30개 정도 있으니까 네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한국, 미국 주식시장 중에는 어디에 조금 더 핑크빛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둘 다 이제 마켓 웨이시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은 네. 이제 미국이 제일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3분의 2 정도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을 좀 더 담아가시라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환율의 부담이 있습니다. 1,310원쯤 하나요? 그렇죠. 1,300원 정도의 네. 환율은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꽤 높은 수준이고 약달러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한국에서는 한국 주식도 담아가시는 게 좋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주식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개인 투자자들 혹은 뭐 꼭 투자자 아니더라도 제일 자산 이제 큰 쪽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만 분석하고 있던 때보다 네. 지금은 이제 온갖 자산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 얘기하고 시작할 걸 그랬네요. 네. 제가 작년 7월에 3%에 마지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네. 부동산 시장이 금리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다.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네. 아니 뭐 지금까지 금리 올린다고 할 때 뭐 하다가 뒤늦게 나와가지고 금리 타령이냐 언제는 금리 상관없대더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었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자산 배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처음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앞부분만 보시고 끄시나 봐요. 그래서 사과 말씀을 드려도 죄송하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잘못 봤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작년 연초만 해도 금리를 5%를 바라보는 구간까지 달려갈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금리가 큰 영향이 없다 부동산에 이런 뷰는 천천히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연속 올리는 거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당장 내일 내려간다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이 현재의 금리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이미 무거워진 금리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부동산만 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경기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 금리를 또 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문제의 촉발이 금리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정책을 탓해서 정책 때문에 더 올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책은 영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정책은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규제를 하면 그게 나중에 부동산을 끌어내리는 영향이 있고요.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 풀자마자 규제 완화하면 집값이 바로 오르느냐? 그렇지 않죠. 네. 완화도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게 되고 규제할 때 사람들이 아니 규제해도 집값 못 잡잖아 하는 것처럼 완화책을 내놓을 때도 완화책 더 내놓겠지. 그리고 완화해도 안 돼. 이런 시각이 팽배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이제 한국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 세계 부동산이 다 같이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개인의 집 사는 것보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빚내서 사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규제가 덜하기 네. 때문에. 건물을 현금으로만 사시는 경우는 전혀 잘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 외국이나. 그렇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자본의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를 했던 거고요. 임대 수익률이 낮아도 조달 금리가 낮으니까 더 낮으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서 임대 수익률은 안 올라가는데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나 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개인들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 쪽에 관련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이제 상업용 그 부동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뉴스를 이제 자주 접했는데 우리도 비슷합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행에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특히 유럽 쪽이 지역별로 도시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유럽이 상당한 리스크가 지금 있습니다.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요. 규제가 대부분 있었고요. 네. 그래도 LTV라고 하죠. 담보 대비 빌려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조절은 되고 있었고 지난 2년 동안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LTV가 오히려 좀 낮아져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거래가 낮은 가격이 될 때마다 LTV가 올라가겠죠. 네네. 그럼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속성이 오히려 국채 매도로 인해서 막 채권 가격 급락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지지는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위험이 크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뱅크런처럼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냐 또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현재 금리를 어느 정도는 웬만큼 버틴다는 그 가정이 있는 건가요? 그 얘기는? 왜냐면 금리 못 버티면 어떻게든 팔고 금매로라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경매로 넘어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번 사이클이 과거랑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요. 네. 부익부 빈익빈이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모두 다 심화됐다. 그래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죠. 왜냐하면 19년 이전까지는 유동성 홍수가 아니었고 네. 코로나 구간에서 완전 제로금리를 갔을 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대형 기관들 중에는 오히려 뭐 아직도 괜찮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네네. 있겠죠. 한국도 보시면은 꼬마 빌딩이 오히려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 개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 주택에 대한 규제는 심해지니까 네네. 건물을 좀 작은 것들을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까지 자금 압박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한참 또 왜 리츠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리츠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큰 부동산의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서 운용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그 임대료 같은 거를 잘 못 낸다거나 혹은 아예 그냥 공실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으면 리츠 수익률도 굉장히 좀 악화될 거고, 그럼 이제 이른바 리츠 ETF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리츠 쪽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리츠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뭐 신저가 뭐 속출했고 그래요? 이미 네, 우리나라 지금 미국 비슷하게? 세계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자면 블랙스톤이라는 데가 이제 블랙락의 모기업 옛날 이제 모태였던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부동산 1등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의 대형 부동산 펀드가 환매를 못 해주고 있는 정도로 환매 신청을 하면 기다리세요. 해야 되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리츠 주가도 당연히 안 좋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리스크가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과거에 빌렸던 대출이 있는데 만기가 오래 도래하면 1%의 대출 받았던 거를 6%의 대출로 바꿨을 때 당연히 임대 수익률은 예를 들어 건물값의 4%다. 네. 그럼 역마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 나타나고 있고요. 아주 어려워지면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인수합병 사례들이 있었고 네.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고요. 증자를 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죠. 네. 주주인데 이 회사가 리츠는 회사기 때문에 우리 돈이 없어요라고 돈을 증자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지금부터는 리츠를 조금 째려보셔라. 지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사셔라가 또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자.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워낙 바닥권이니까. 이게 이제 장부가 대비로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장부가를 못 믿는 거죠. 부동산이 내려갈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적 관점입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하나 봐주시면요. 네. 이게 지금 미국 리츠의 주가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추이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네. 만약에 지금도 이런 위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나는 정말 강하게 확신해. 라고 하시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이건 예측할 수가 없고 지금 이미 크레딧 스위스 사태나 대형 은행 이벤트가 발생했는데도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베어 스턴스다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꾸준히 하락해도 리츠는 주가가 먼저 하락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시점, 내가 좀 저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리츠 주가를 좀 보셔라. 그리고 리츠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서 적립식으로 모아두시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내서 집 사는 것보다 빚내서 건물 사는 것보다 이 수익률이 과거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랑 리츠 인덱스를 20년 넘게 이제 평균으로 보자면 S&P 500이 더 성과가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 리츠보다 좋아요. 네. 그런데 뭐가 리츠는 좋으냐면요. 특히 이렇게 안 좋을 때 들어가시면 뭐가 좋냐면 배당금이 나오는 거를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배당을 써버리시면은 의미가 없고요.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배당을 받은 것을 다시 리츠 주식으로 또 사시는 거죠. 이렇게 재투자를 해서 모아가시게 되면 S&P 500보다 훨씬 성과가 좋고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에도 배당을 똑같이 유지하는 기업들은 나중에 주가도 재평가가 됩니다. 주가가 싸졌을 때 배당받은 걸로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네. 그리고 주가도 나중에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배당은 좀 일정하게 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주가만 내려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일정하게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리츠인지를 시장에서 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리스크만 리만 사태 같이 큰 리스크만 안 오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선반영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가
바닥이다 했을 때는 오히려 리츠는 주가는 벌써 오른다. 그렇죠. 지금 사실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하우스에도 저희 리서치에도 리츠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리츠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의 공식 의견은 여전히 비중 축소입니다.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 이게 이제 공식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째려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네. 관심을 가지면서 볼만하다. 요새 리츠 회사들은 분기 배당 하나요? 분기 배당하는 회사가 있고요. 반기 배당하는 회사가 있고요. 월 배당까지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는 월 배당은 없고요. 한국은 왜냐면 이제 배당 효과를 하려면 좀 짧게 줘야지 네,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야, 근데 가격이 지금 몇 개 찾아보니까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엄청 빨리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부동산하고 이제 리츠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튼 뭐 부동산이 다시 자산으로서 좀 활기를 찾고 뭔가 이렇게 투자의 의미가 있으려면 역시 금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아니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방향만 잡히면 됩니까? 안정만 되어도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은 금리가 한 달 만에 100bp씩 움직인다면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가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부동산을 내놔야 되는데 네. 매수자 쪽에서는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진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한데 부동산 얼마나 더 빠질까? 언제쯤 오를까? 이런 게 이제 가장 직관적이면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언제까지 빠질래나? 얼마나 빠질래나? 그다음에 언제 다시 오를래나? 요 정도 일단 혹시 네. 안 좋은 지표 두 가지가 네.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고요. 전세 가격. 그러니까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실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또 추가 자금 부담이 들 수 있죠. 왜냐면 갭으로 샀다가 나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전세 가격 내려가서 돈 빼줘야 되면 상당한 자금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요거를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새 아파트의 재고가 쌓이게 되면 헌 아파트를 보러 오는 사람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네.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님 질문하신 거는 그래도 뭐 올해 안에는 집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야 돼요? 아직은 한 2, 3년 보지 마라. 네. 이런 질문이실 텐데 요거를 판단하려면 집을 지금부터 더 많이 짓느냐? 너무 많이 지어서 미분양이 더 급속도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최근에 보시면은 일부 건설사가 채무 보증을 거부하고 사업을 접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신용에 대한 위험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시장의 믿음을 좀 훼손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는 네거티브한 요인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공급이 줄어든 효과. 그렇습니다. 네. 악성 사업을 계속 지어서 팔리지도 않을 집을 계속 지으면 이 사태가 훨씬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2008년의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미분양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과거에는 16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네. 한 7만 대인데 그 정도에서는 그 장기 사이클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서울 경기는 훨씬 적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 걱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이 돼서 그냥 다 짓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리에도 일단 짓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회사가 늘어나서 더 많이 짓게 되면 사태는 훨씬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노려봐야 되는 거는 일단 전세 가격, 그다음에 네. 미분양. 네. 근데 이제 미분양이 어떻게 될지를 또 미리 조금만 더 알아보려면 현재 그 건설 중이거나 혹은 뭐 건설하려는 회사들이 이걸 빨리 포기하느냐 아니면 계속 어떻게든 끌고 가느냐 요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즌입니다. 지금이.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 계속 보여주죠. 근데 좋을 때는 뭐 구경할 것도 없이 다 완판이에요. 지금 미분양은 다 지어놓은 걸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집이 안 팔리니까 매물도 굉장히 로얄층 로얄동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아직은 과거의 장기 하락 사이클만큼 아주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는 게 네. 가격 매력이 있거나 조금 잘 지어진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면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면서 이게 뭐 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뭐 급매 나오거나 가격 좀 메리트 있거나 괜찮은 제품은 괜찮은 상품은 금방 나가는 거 보면 야, 이거 잠깐 떨어졌다 다시 지금 갈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 진짜 나는 이제 평생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이 하나가 좀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몇몇 현상들 미분양들이 조금 좀 막 소화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거 잡은 애들은 큰일 날 애들이구나. 이제 정말 부동산이라는 건 한 번 방향 잡으면 뭐 한 3년 5년 기본 가는 건데 잠깐 저거 빠졌다고 저건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여러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면 전세가 같은 게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분양 줄어드는 모습 보이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전세 가격 하락은 좀 이어지고 미분양에 대해서도 큰 걱정 없이 계속 건설회사들이 이제 계속 한번 가보자. 이 방향으로 가면 이제 훨씬 더 큰 폭락이 올 수도 있고 맞나요? 그러면 그걸 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자산 배분도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안전 추구형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부동산도 굉장히 개개인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은요 하죠. 가격 움직임이 옛날처럼 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신저가 거래가 되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다음은 더 내려가서 거래가 돼요. 네네. 3,000만 원이 내려간 게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1,000만 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3,000만 원 낮은 가격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사이클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미분양 지표나 전세 가격 요게 돌아서는 게 단기에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가격으로 보면요. 또 이게 뚝 떨어지는 거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지표를 보고 주식을 사시면 코스피 지수만 보고 주식 매매하시면 대부분 힘들어요. 네. 네. 근데 내가 뭘 사고 싶으면 그걸 보다가 적정 가격에 사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동산은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겠다라는 목적이라면 다른 효용이 있는 게 월세를 사시든 전세를 사시든 비용이 부담이 발생을 하고 네. 그 의사결정을 2년을 계약을 해서 또 미루게 되면 2년 동안 또 마음도 졸여요.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의 판단 상황이 다르고요. 최근에 보면은 인천 같은 데서 굉장한 급매물들이 나왔었는데 가격이 뚝 떨어져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하러 가셨던 분도 이 정도면 그냥 살까?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2년 안에 내가 바닥을 잡을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 정도면 살까 하는 분들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개개인이 집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면 부의 증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전체 인덱스에 매몰되시면 더 피곤하다. 네. 왜냐면 우리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다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 중요한데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이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 해서 맞습니다. 금리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의 방향성을 할 때는 또 거래량이 중요한 거니까 거래량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 포착해서 성향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만한 지역과 아파트를 눈여겨 보고 있다가 금리라든지 거래량 지표가 뭐 어떻게 될 때 그때 포착을 해라. 뭐 그게 좀 맞습니다. 정리하는 말인 것 같네요. 하나 더 덧붙이면요. 이제 제로 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중력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력이 약해지면 가격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자산들이 뭐 에브리띵 버블을 얘기할 정도로 다 올라갔죠. 모든 자산들이. 네네. 근데 이제 중력이 무거워졌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거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계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완전히 제로금리일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팀장님은. 그 PDR, 뭐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 뭐 이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네. 미래를 땡겨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아주 먼 미래보다는 지금의 현재의 금리하고 자산 가치의 계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분모에 기준금리가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시면요. 지금 집값 대비 월세가 굉장히 쌉니다. 대체로요. 그러니까 대출금리, 그렇죠. 전세 대출금리.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가 월세. 싸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간 거잖아요. 네,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근데 전세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다시 비교를 하면 월세보다 전세가 싼 동네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전세에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전세 가격에 전세 수요가 생기면 가격이 오르겠죠?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어느 정도 지탱이 되다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이제 올해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동산 시장은 주식처럼 가격이 뿅 하고 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동을 하려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최소 2년 살다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부터 금리가 폭등했고 그럼 올해 만기되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시는데 조달금리, 차익금리하고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월세는 너무 싸지만 자산 가격은 내려가면서 월세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네. 다 월세 싸니까 들어가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월세가 올라가게 되고 요것들이 균형을 찾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 풀렸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 그 나라 전체의 돈이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한 100조쯤 있었다가 한 150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자산들이 1.5배가 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100조 있던 돈이 다시 이제 150조 있던 돈이 100조로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그 자산시장에 있던 돈들도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면 당연한데 지금 금리가 인상된 건 사실이나 그 어마어마하게 풀렸던 돈들이 다시 예전처럼 줄어들었냐면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린 건 이만큼인데 사실 줄어든 거는 지금 뭐 금리 얘기가 엄청 뭐 무섭게 들리긴 하지만 요만큼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아직 자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질 법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빠지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워낙에 금리가 제로 금리가 길어지면서 네. 자산 가격이 많이 날아갔던 부분이 있고 그때에는 이런 금리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고공행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5%가 최종 금리인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의 금리는 얼마일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보다 훨씬 똑똑한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매일 다르게 보는 가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른다라는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그럼 같이 모르겠네? 라는 일이 발생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풀려있는 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고 미분양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장 집 팔고 전세로 가자. 2년 후에 더 빠질 거야.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요, 제가 이제 자산관리전략부에 와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모든 자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고 있고, 가격이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투자를 피곤하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고요. 강한 소신이 와서 하나를 딱 몰빵을 했는데, 그게 10배, 20배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투자의 대가가 되거나 부자가 되셨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건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찾아서 몰빵을 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못하겠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남들이 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상대적으로 내가 자산이 없어지는 효과를처럼 느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과정들이 뭐가 어떻게 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지금 조금 안정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부자가 왜 돈을 버느냐? 분산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도 좀 넣어보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것도 조금 넣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넣느냐? 부자는 거기에 전 재산을 넣는 부자는 잘 없습니다. 약간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네네. 배분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부동산을 그래서 올라갈 때도 영끌은 위험하다 하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거고 네.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데 집을 파는 것도 위험한 것이 파는데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내 돈이 묶이게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식을 하게 되면 또 위험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이런 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투자를 결정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이제.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네. 돈은 풀려났지만 네. 네. 연준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럼 민간에서 돈을 끌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줬다가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자산을
팔기 때문에 네.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연준이 정책.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판다는 거는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양이 크냐는 거, 그 양이 별로 안 크지 않아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은행 사태가 나오면서 네. 조금 멈출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 양이 좀 엄청납니다, 또. 그렇습니까? 예. 근데 풀었던 속도에 비하면은 그렇죠. 조금 그런데 이제 느리다고도 볼 수 근데 있는데 이제 뭐 10배 늘어난 게 바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흡수하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 M2라든지 그 유동성 자체가 네네네. 좀 맞습니다. 줄어드는 폭이 네.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한 요인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다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지금 또 빠르게 대처를 하고 그래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런 방향을 섣불리 내리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저희끼리 그런 얘기해요.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한 달 전에 썼던 자료 이제 못 들고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간 전망도 하고 반기 전망도 하고 네네. 하는데 이건 뭐 주간 단위로 얘기가 바뀌고 실제로 올해 자산 시장을 보시면 1월 흐름이 완전히 달랐고 2월이 달랐고 3월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그러니까 때는 옛날에 보면 이제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채권 광자.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에서 채권팀은 맨날 돈 버는 꾸준히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동폭이 워낙 하니까 그리고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계속 빠졌으니까 네네네. 지금은 좀 사태가 또 반전됐죠, 결론적으로. 변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출렁출렁을 많이 할 때는 아주 내가 훈련되거나 아주 냉정한 정도의 투자를 할 자신이 없으면 약간 좀 쉬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요. 그렇죠. 잘못 막 쓸려다니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국채를 그냥 실제 국채, 알채권이라고 하는 네. 채권을 뭐 3%대에도 담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축은행도 아직 금리가 예전보다는 좋은 편이니까 물론 작년 고점보다는 내려갔지만 4% 뭐 이렇게 나오는 데들이 있으니까 뭐 투자를 조금 쉬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전액을 다 빼시면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유명한 사례들인데 켄 히브너라고 예전에 이제 CGM이라는 캐피털 그로스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유명한 펀드가 있었는데 2000년대에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6%를 자랑을 했습니다. 네. 올라가는 구간에서 굉장히 수익이 좋았어요. 근데 놀라운 논문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얼마였을까요? 이런 거 보면 대체 그 펀드는 26% 수익인데 연평균 3%. 무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10%대 손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오를 때 따라서 들어가고요.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때 돈을 더 많이 넣으세요. 내려갈 땐 한없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돈을 싹 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물며 가장 유명한 펀드를 운용하는 제일 좋은 펀드에 가입을 해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리스트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상당 기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시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느냐? 제가 이상원 팀장님 처음 뵌 게 2009년이었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그 십수년 동안 저희가 무수히 많은 우수한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십몇 년 동안 1년도 잃지 않고 매년 1등 하신 분 본 적이 없어요. 1등이 꼴등이 되고요. 꼴등이 1등이 되고 반면에 어떤 분들이 오래 롱런을 하시냐면 중상위권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오래된 펀드들이 있고요. 그런 펀드들은 뭐 제가 운용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광고할 건 아닌데 찾아보시면 장수한 펀드들 중에 장기 수익률이 꾸준한 펀드들이 있는데 각광받진 않지만 성과를 찾아보면 그 해에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그걸 찾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운용할 자신이 없으면 장기 성과가 좋은 자산 배분이 돼 있는 펀드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요. 그 어려운 일을 정프로가 또 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역으로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혹시? 그러니까요. 제가 판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연타 막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네.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 잠깐 깨알 홍보 좀 해도 될까요? 뭐죠?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고요. 다이렉트 인덱싱? 네,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최창기 본부장이 삼성자산운용에서 네, 여기 네, 계속 네. 나오시는데 네. ETF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래서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펀드보다 ETF가 훨씬 커져 있는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ETF 투자하려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구성 종목이 뭐가 있지? 이렇게 보시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거 나는 빼줘요? 네, 나는 환경 친화적인 회사만 넣고 싶은데 석탄 기업도 들어가 있네. 빼고 싶어. 응. 나만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다이렉트 인덱싱이거든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넣고 싶은 거 넣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DIY 방식으로 제가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덱스를 추종해서 ETF나 인덱스를 추종해서 거기서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자분들께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재미가 또 있지 않으실까. 자산 배분도 하면서. 보통은 이제 시총 어떤 뭐 테마성 ETF면 이제 시총 비중대로 네. 이렇게 나열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할 수 있죠. 테마도 선별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다이렉트 인덱싱을 지금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밍이 근데 다이렉트 인덱싱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하나 지어주세요. 예를 들면 뭐 다이렉트 직접 한다. 이건 뭐 사리 ETF라든가 뭔가 이렇게 꾸려 놓으신 거에 뭘 더 추가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리 추가하듯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네, 뭐 토핑 ETF라든지 뭔가 그렇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편하게 느끼실 만한 살이는 몸에 살이 생기는 느낌도. 토핑 어때요? 냉면사리도 아니고 토핑이요. 네. 네. 좀 토핑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넣고 빼면 그게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좀 각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쪽 네이밍에는 정프로님 취향은 좀 아니신가 보네요. 하지만 저희는 다이렉트 인덱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네. 네, NH투자증권에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NH투자증권의 김열매 부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조만간 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